수능 하나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제 시그니처 강좌 시리즈죠. 믿어봐 시리즈에서 이제 글편, 글 읽는 법을 알려드리는 강좌의 2027학년도 수능 대비 버전의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강좌부터는 OT에서부터 아예 수업을 보여드려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제일 편한 방법은 일단 수업을 들어보는 거죠. 이제 그거부터 하시라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강사님들의 OT에 비해서 OT 시간이 조금 긴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강이니까요. 그리고 일단 수업으로부터 도대체 뭘 가르치는 강좌인지부터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강좌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OT에 첨부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첨부 파일을 보면 두 지문이 있을 텐데 책이 이제 앞쪽 부분 인트로 파트를 제가 첨부 파일로 넣어놨거든요. 그걸로 좀 다운받아서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인트로 파트에 있는 두 지문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강좌는 일단은 강좌의 성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글 읽는 법을 알려드린다라는 강좌잖아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난 영어 아무것도 몰라요. 영어 문장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 자체를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 얻어갈 건 없어요. 어느 정도 문장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건 전제로 깔고 가거든. 제가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 문장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또 간단하게 해드리겠지만 이 영어 문법이나 구조에 대해서 굳이 막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말씀드리는 강좌는 아니라는 거, 그거 좀 양해를 좀 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으로 우리가 일단 볼 거는 2011학년도 수능 28번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강좌는요, 절대평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난이도가 또 조금 높았던 지문들을 대상으로만 강좌를 구성을 해놓긴 했는데 초반에 제가 이제 강좌에서 뭘 보여드릴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2011학년 수능 지문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지문에 나오는 단어들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앞으로도 우리가 수업 들을 때 단어들을 먼저 좀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단어를 모르면 수업 자체가 좀 진행이 안 돼요. 그렇죠? 뭐 단어를 몰라서 글을 못 읽는다라고 한 말이 안 되니까 단어는 조금 외우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midwife 산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 산파가 뭔가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는 제가 지금 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 2011학년도 수능을 칠 때 당시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러네요. 너무 오래전이니까. 조상님들도 시험장에서 거의 몰랐던 단어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conducive, 뭐뭐에 좋은, 뭐뭐에 도움이 되는. 외우세요. 몰랐던 단어들 있으면 가볍게 외우는 겁니다. internal, 내부의, peculiar, 고유의, 특유한. 여기서는 특유한, 특이한 요 정도의 의미로 쓰입니다. correlation, 연관성 혹은 상관관계죠. introspective, 이 인트로가 전부 다 내면이잖아. 이 스펙 전부 다 이제 보는 거거든.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적인. 그리고 요거 좀 잘 알아두세요. reflection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보통 반사, 반영 요 정도의 의미로 많이 보시는데 여기에 반성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liable, 보통은 뒤에 to와 함께 쓰여서 뭐뭐 하기 쉬운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이 있는 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웃긴 게 liable이 이렇게 뭐뭐 하기 쉬운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평가원에서 각주를 잘 안 주고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요. 법적 책임이 있는 이라는 뜻일 때는 각주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둘 다 외워두세요. 일단 reluctant, 꺼려하는, properly, 적절하게,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자, 요 안에서 몰랐던 단어들 있으면 좀 외워보도록 하세요. 선생님, 단어가 되게 어려운데요. 그래요. 이게 지금 수능이라는 트렌드가 조금 안 맞는데 2011학년도 수능까지만 해도 그때는 단어 난이도가 조금 많이 높은 편이었어요. paralyze, 마비시키다. mimic, 흉내내다, 모방하다. demand, 여기 이제 요구하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지만 요구 부담이라는 명사로도 쓸 수 있죠. charge,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요 지문에서는 충전하다, 충전시키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지문을 딱 띄워놨는데, 자, 요 지문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첨부 파일로 다운받았던 혹은 책을 구매한 거랑 줄 간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가주시면 되는데, 수업 들으실 때 이게 어디에 있지, 직관적으로 몇 번째 줄인지를 보시면 알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먼저 형광펜 표시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입니다. The mind may be reluctant to think properly. 요 구간이에요. When thinking is all that is supposed to do. 요 구간입니다. 자, 앞으로 저랑 이제 수업 때 미리 약속을 좀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수업 중간에 제가 지문에 이렇게 형광펜 표시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노란색 분필로 표시를 할 건데 보통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노란색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형광펜 표시하는 구간은 뭐냐면 이 지문에서 무슨 핵심이 되고 이런 구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뇌절을 겪었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서 뇌절을 겪었던 구간을 제가 이제 주로 표시를 하는 거고 이렇게 표시해 놓는 구간이 앞으로 이제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구간이고 동시에 하나 더 복습할 때도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구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형광펜 표시하는 부분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구간이에요. 대체 여기는 구간의 그 문장 구조도 약간 이제 까다롭거든. 요거 그러니까 앞뒤 문맥 없이 문장 자체만 해석 한 번만 해볼까요? 포즈 버튼 누르고 한번 해볼래? 파우스 버튼 누르고. 괜찮아? 자, 이거 해석을 시키면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옵니다. 우리 단어는 다 맞잖아, 그치? 마음은 적절하게 생각하기를 꺼려할지 몰라요. When thinking is all it is 했을 때 여기서부터 해석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각이 모든 그것 갑자기 is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대. 이건 왜 나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 자, 구조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 all이라는 표현이 모든이라는 뜻의 형용사로도 당연히 쓰일 수 있어. 모든.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있죠. all students, 모든 학생들. 근데 이게 명사로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야. 다시 명사로 썼을 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 됐지? 자, 요 지문에서 이제 이렇게 쓰인 건데 그럼 잘 봐봐. 모든 것이다. it 대명사 또 명사잖아. 영어에서 명사 뒤에 명사가 나와 있잖아. 높은 확률로 뒤에 동사가 또 나와 있어. 봐봐 여기 is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는 동사가 또 나와 있죠. 그리고 요 구조는 무조건 뒤에 있는 명사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야. 어려운 말 아닙니다. The girl I knew. 내가 알고 있던 소녀. 됐죠? The boy I met. 내가 만났던 소년.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요거 염두에 두고 문장 다시 한번 포즈 버튼 누르고 해석해 볼래? 오케이. 이제 되니? 그리고도 안 되는 친구도 많을 거야. 어떤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냐면 이거거든. 딴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선생님 읽고 무슨 말인지 해석은 되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사실 이제 글에서 여러분들 영어라는 지문에서 영어라는 글에서 수능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거잖아. 쌤 읽었어요. 해석은 되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됐지? 그거야. 다시 한번 해볼까? 마음은 적절하게 생각하길 꺼려한대요. 생각이 모든 것일 때, 어떤 모든 것일 때, 그것이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힘들어지죠. 분명히 해석은 다 있는데 왜 힘들어지느냐. 자, 두 가지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앞으로 알아두도록 합시다. 문장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지셔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이겁니다. 문장 이해가 힘들 때는 두 가지를 잡으세요.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속도를 늦추셔야 돼요. 됐죠? 다시요. 속도를 늦추셔야 됩니다. 문장 이해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제일 중요한 태도는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그 문장에 대한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어랑 달라요. 국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조금 이해 안 가는 문장들이 있더라도 독서 지문 같은 데서 조금 넘기면서 읽다 보면 뒤쪽 가서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그게 되는 이유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지문이 길어요. 그러니까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이 문장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구간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지문이 너무 짧아요. 요거 한 문장 이해 안 간다고 뒤를 넘겨버리면 이 두 문장 내에서 해결 못하면 뭐가 되질 않거든요. 근데 영어는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이 있으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속도를 늦춰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국어랑 영어의 또 다른 차이인데 나중에 요거는 수업 때 또 다룰 겁니다. 국어 지문 같은 경우는 읽고 난 다음에 이해가 안 갔던 게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깨달음이 오는 순간 아까 그 문장이 이 뜻이었구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머릿속에 그 문장이 기억으로 남아있어서예요. 우리말 글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해는 안 갔더라도 그 문장의 핵심적인 문구들은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었거든. 사진처럼 딱 박혀있었단 말이야. 내용 이해는 안 가도. 그러니까 뒤쪽에 다른 문장, 요 문장과 네가 이해 안 갔던 문장과 연결되는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아까 그림으로 남아있던 요 문장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이 파바박 신경적으로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거거든. 근데 얘는 안 그래. 영어 문장은 네가 좀 전에 읽었던 문장이라도 이해 안 갔던 문장 머릿속에 안 남아있어요. 너 이거 보지 말고 얘기해봐봐. 이 문장 내용 뭐였니? 대답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속도를 늦춰 가셔야 됩니다. 억지로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기시려면. 됐지?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잘 하셔야 되는데 문장에서 대명사, 예의, 지칭, 대상을 찾아주셔야 돼요. 다시 문장 내에서 대명사의 지칭 대상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 보세요. 우리말에는 대명사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화에서 혹은 문장에서 대명사를 잘 안 써요. 한국어에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대명사 많이 쓰잖아요. 사람 되게 좀 모자라 보여요. 너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둘이 대화한다. 야, 아까 그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저거 있잖아. 대화상으로 알아는 들을 수 있겠지만, 야, 얘 진짜 말 못하네. 어버버대네. 라는 느낌이 든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너네 이제 지금 나에게 수업을 듣고 있어요. 조정식의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친구랑 같이 나란히 앉아서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직후에 조정식의 수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요. 방금 전에 그 선생 있잖아. 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죠? 조정식 있잖아. 라고 얘기하죠. 누구나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대명사 잘 안 쓴다니까요. 근데 영어권은요, 대명사를 엄청 많이 써요. 거의 모든 문장에 대명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게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대명사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알아. 아, 얘는 사물인 단수를 가리키는 대명사라는 거 분석해보면 아는데 실제로 그냥 글을 읽는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말식 사고에 익숙하고 우리말식 글에 익숙한 친구들은 얘를요 그냥 별개의 단어처럼 생각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문장이 연결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 그래서 두 번째, 대명사 지칭 대상은 정확하게 찾아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사실 수능 영어는 이것만 잘해도 등급의 절반은 띄어요. 5점은 오른다고. 진짜로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다. 자, 잘 봐봐. 여기 it이 가리키는 대상 한번 생각해보자. it은 단수, 복수? 단수. 됐지? 사람, 사물, 사물. 그럼 이 문장 내에서 단수의 사물이 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첫 번째 뭐요? 마인드요. 더 마인드 이거 단수. 또 뭐 있어요? thinking이요. 둘 중에 하나겠네. 자, 둘 중에 뭐일 것 같은지 한번 해봐봐. 생각해봐. 오케이, 뭐예요? 마인드죠. 아니, 생각해봐. 생각이 모든 것이야. 생각이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이 생각이야. 생각은 생각을 해야 돼. 이건 말이 이상하잖아, 그치? 생각은 모든 것이에요. 마인드, 마음이 하기로 되어 있는. 아, 마음이 해야 될 일이 생각이 전부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 됐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장을 내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 다시. 대명사 지칭 대상은 찾았다. 여기 이시 가리키는 건 뭐? 마인드야.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그냥 천천히 읽을 거예요. 잘 보세요. 마음은 적절하게 생각하길 꺼릴지도 몰라요. 머릿속에 담으세요. 마음이 적절하게 생각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적절한 생각을 안 한대요. when? 언제 생각을 안 한대요? 생각이 모든 것일 때. 생각이 모든 것일 때. 어떤 모든 것일 때? 그 마음이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일 때. 그 마음이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일 때. 질문 다시 한번. 마음이 무언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생각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럴 때는 적절하게 생각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마음이 뭐만 한다고요? 생각만 해야 되는 상황일 때래요. 그럴 때는 생각을 적절하게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이제 이해가 나요? 네. 내가 지금 뭐 했는데? 저 그냥 천천히 읽은 게 다예요. 외부에 무슨 배경 지식 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 그냥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아, 마음이 생각만 해야 되는 상황이면 오히려 생각을 정확하게 안 하게 된대. 적절하게 안 하게 된대. 됐잖아.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은 특히나 절평 이유는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천천히 읽어서 머릿속으로 곱씹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을 때 일단은 빠르게 읽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막 덤비다 보니까 문장 하나하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앞으로 문장 이해가 힘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부터는 글을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전체를 이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이건 2011학년 수능 28번에 나왔던 빈칸 문제였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여행은 생각의 산파야. 일단 읽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응? 이게 뭔 쌉소리야? 싶잖아. 왜? 일단 산파라는 말 자체가 이제 평소에 쓰는 말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거 시험장에 산파라는 뜻 자체를, 단어 뜻 자체를 처음 보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어떻게 이해해, 이게? 근데 이때 쫄지 말라고. 잘 보세요. 우리가 수능에서 보는 건 소위 얘기한 글이에요. 소위 얘기한 글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통 글을 수능에 나오는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을 보면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냐면 요새도 밈처럼 SNS에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보통 수능에 나오는 영어 지문은 억지로 막 평가원 교수님들이 꼬아서 출제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이라고 착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영어권 국가에서 영국이든 미국이든 어떤 국가에서 쓴 글을요. 그냥 그대로 일부만 잘라가지고 출제해 놓은 게 수능 글이에요. 교수님들이 직접 발췌한 글이 아닙니다. 특히 상대평가 때는 조금 이제 글의 변형을 줬습니다만 절대평가 이후부터는 글 변형 없어요. 여러분들 구글에다가 글 쳐보잖아요. 거의 원문 다 검색이 돼요. 이 영어권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쓴 글이라니까. 근데 글을 쓸 때 생각해보자. 글이라는 건요.
애초에 소통을 위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쓴 글은 일기를 제외하고요. 전부 다 누군가와의 소통을 위해서,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됐지, 그치? 아니, 어떤 미친놈이 글을 쓸 때 내가 글을 쓰지만 내 독자들 중에 누구도 내 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겠냐고요. 아, 물론 이제 근대 철학계에서는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글은 그게 아니라고. 다 소통을 위해서 쓴 글이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봐. 글로 하는 소통, 글은 소통을 위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글은 소통을 위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생각해봐봐. 글로 하는 소통은 말로 하는 소통과는 다른 문제가 있어. 얘들아, 너무 어깨에 힘줄 필요 없어. 지금 OT에서 내가 이제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말로 하는 소통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 어떤 부분이 다르냐? 생각해봐. 말로 하는 소통은 청자가 있잖아요.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귀에 들어오는 말을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 내가 이제 누구랑 대화를 해. 내 얘기가 듣기 싫다고 해서 나랑 있는 상황에서 귀를 닫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 중간에 딴 생각을 하더라도 내 말은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근데 글은 달라요. 아무리 내가 글을 쓰더라도요. 청자가 고개만 돌리면, 아니 고개를 돌릴 것도 없습니다. 책만 덮으면, 눈만 감으면 이 글은 안 보게 돼요. 그래서 글로 하는 소통은 청자가 내 글에, 죄송합니다. 그 독자가 내 글에서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보도록 만드는 것부터 해야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소통은 편해요. 내가 말하면 상대 귀에 무조건 들어가니까, 고막에 박히니까. 근데 글로 하는 소통은 그게 아니죠. 무조건 독자가 내 글을 눈으로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아, 눈길을 끌기 위해 글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제 서점을 갔어요. 서점을 딱 가봤더니 뭐 그냥 도서 코너에 갑자기 인간 조정식 이런 책이 있네. 도대체 뭐 미친놈이 글을 써서? 하고 내가 궁금해진 거야. 딱 페이지를 넘겨봤다. 첫 페이지 이렇게 적혀있어. 조정식은 메가 스터디 소속의 영어 강사이다. 너 읽고 싶냐? 그럼 그걸 왜 읽어봐야 너도 다 알고 있는 건데. 굳이 읽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옆에 또 인간 조정식이라는 또 다른 버전의 책이 있는 거야. 이건 또 뭐야 하고 읽어봤더니 이번에 첫 문장 이렇게 적혀있는 거야. 조정식은 한때 대성마이맥의 국어 강사를 꿈꿨다. 이건 어때요? 뭐야? 궁금해지죠? 피님 이거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회사 이름도 삐 넣으시면 안 돼요.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포인트라고. 봐봐. 글이라는 건 다시 한번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서 써야 돼. 그러려면 독자가 내 글에 눈을 안 떼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첫 문장에서 좀 예스러운 표현이지만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그 어그로 끄는 과정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명심해. 첫 문장이 그냥 다소 이해하기 힘든 건 소유에게는 어그로 끄는 방식일 뿐이라는 거. 근데 왜 이렇잖아. 내가 방금 얘기했던 뭐 그 인간 조정식 이런 글들, 소유에게는 시중에 그냥 팔기 위한 글들은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끌면 돼요. 근데 우리가 수능에서 보는 글들은 거의 아카데믹한 글들, 학술적인 글이란 말이야. 학자들끼리 보는 글에서 그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 수는 없잖아. 그럴 때는 첫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어그로 끄느냐. 그냥 표현을 신박하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소통을 위해 쓴 거니까, 첫 번째, 오케이. 작가는 무조건 이해 가능하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첫 문장 내용이 이렇게 막 의아할수록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할수록 굉장히 알고 보면 뻔한 진리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내용을 그냥 써놓으면 안 읽을 것 같으니까 첫 문장에서 그냥 어그로만 끄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쫄지 말라니까 오히려 이게 뻔한 진리일 가능성이 엄청 높아. 명심해. 그래서 첫 문장이 조금 어려워. 쫄지 말고 읽다 보면 이해가 겠지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작가는 이해 가능하도록 쓸 거거든. 그러면 이제 글을 어떻게 이해시킬지인데 이거예요. 글이라는 건 문장의 유기적 결합이에요. 왜?
그래야 이해가 가능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아, 지금 아직 겨울이라서 날씨가 좀 쌀쌀한 편이에요. 커피는 역시 콜롬비아산이 맛있죠. 아, 근데 오늘 딸기 주스 먹었는데 맛있더라. 아, 그러고 그나저나 오늘 늦잠 자가지고 이상하게 잠을 많이 잤는데도 좀 피곤하네. 이게 글인가요? 아니죠. 이건 그냥 생각의 나열이죠. 글이란 건 문장의 유기적인 결합이 너는 당연하게 알고 있잖아. 요거 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들어봐. 들어보세요. 메가스터디는 좋은 회사예요. 글 쓰는 겁니다. 다음 문장으로 연결해 볼게요. 강사진들이 훌륭하거든요. 질문. 어디의 강사진들에 대한 얘기인가요? 메가스터디요. 나는 단 한 번도 메가스터디의 강사진이라고 얘기 안 했거든. 근데 너 어떻게 알아? 그래, 이게 글을 읽을 때 기본적인 태도인 거잖아. 문장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읽는다니까. 너 너무 잘하잖아.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잘 들어보세요. 다시 질문으로 와보겠습니다. 이 질문 잘 보면 첫 문장에서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했어?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다시요.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글이 뭐와 뭐에 대한 글인지는 알 수 있죠. 여행에 대한 글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에 대한 글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납득됐지? 아, 이 글은 여행과 생각에 대한 글이겠구나. 됐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 나오겠니? 여행에 대한 얘기 나오고 생각에 대한 얘기 나오겠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조정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거에 명심하고 다음 문장 읽어가 보는 거야. 뷰다. 봐봐. 앞에 없어요.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죠. 거의 어떤 장소도 더 도움이 되진 않아요. 내면과의 대화에. 됐지? 다시. 거의 어떤 장소도 내면과의 대화에 더 도움이 되진 않아요. 움직이는 비행기, 배 혹은 기차보다. 다시. 어떤 장소도 움직이는 비행기, 배, 기차보다 내면과의 대화에 더 도움이 되진 않아요. 질문. 움직이는 비행기, 배, 기차. 첫 문장이랑 결합해봐. 뭐에 대한 개념이야 이거? 여행이죠. 선생님, 움직이는 비행기와 기차와 배가 왜 여행인가요? 이런 건 엄마랑 상의를 해보렴. 괜찮죠? 이거 여행이라는 거 알겠죠? 그럼 내 또 물어봅시다. 요 문장에 지금 여행 관련한 얘기가 나왔으니 좀 보면 생각 관련한 얘기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뭐 있니? 그렇지. 내면과의 대화. 그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생각이겠네. 됐죠? 아, 이게 있잖아. 내면의 대화라는 말과 생각이 같은 개념은 아닐 수 있죠. 근데 이 글의 문맥에서는 같은 말 아니겠냐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 아까 마치 메가스터디는 좋은 회사다 다음에 강사진들 얘기 나오면 메가의 강사진이었던 것처럼 똑같은 거죠. 됐지?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어떤 장소도 생각에 더 도움이 되진 않아요. 뭐보다? 여행보다. 아, 결국은 여행이 생각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납득됐죠? 여행이 생각에 도움이 된대요. 이제 괜찮아? 그대로 이어갑니다. There is an almost peculiar correlation. 거의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Between A and B. 이 정도 표현 알죠?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다. 자, 앞쪽 내용으로 연결해보자. 뭐와 뭐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죠? 그렇지. 여행과 생각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되지. 다음 문장 가볼래요? What is in front of our eyes? 우리 눈앞에 있는 것과 the thoughts we are able to have in our head.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생각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자, 요거 생각이다.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생각. 그럼 생각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여야 돼? 여행. 아니나 다를까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요거 여행 맞네. 우리 눈앞에 있는 것. 여기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아, 여행 가서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행과 생각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 있는지 알잖아. 생각에 도움을 주는 게 여행이잖아.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괜찮지? 자, 이제부터 지문을 약속 하나 합시다. 제가 지문 내에서 같은 색으로 물결무늬 표시하는 건 표현만 바뀌어있지 이 지문은 사실상 같은 맥락의 말들인 겁니다. 여행은 전부 다 빨간색 물결, 생각은 전부 다 흰색 물결로 쭉쭉 표시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계속 가보자. Large thought, 큰 생각은 at times, 때로는 requiring, 필요로 합니다. 뭘요? 큰 풍경을. 잠깐만요. 생각은 뭘 필요로 한다고요? 풍경을 필요로 한다. 이 글의 문맥으로 얘기해볼까? 생각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해? 여행이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는 large view는 풍경이라는 의미겠네요.
그러니까 view라는 표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글의 문맥에서는 풍경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new thought, 새로운 생각은요. 여기서 require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필요로 하는 겁니다. 뭘요? 또 여행이죠? 새로운 장소. 아, 이것도 여행 가는 개념이네. 괜찮지? 이쯤 되면 글을 읽는 속도를 조금 높여도 돼요. 계속 같은 말 반복이거든. 그리고 읽다 보니까 뻔한 진리 맞잖아. 그치? 여행은 생각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 여행과 생각 간에는 관계가 있다고. 계속 가볼까? introspective reflection. 자, reflection의 의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반사라는 뜻도 있지만 반성 혹은 내면의 성찰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요 글의 문맥에서 그럼 뭐겠니? 내면을 바라보는 심사숙고 성찰. 생각이라는 의미겠네요. 생각. 이 생각이라는 게 which are liable to stall. 방황하기 쉬운, 멈춰있기 쉬운 생각이 are helped along.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생각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질문. 생각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행의 도움을 받는 거죠. 들어가 볼래요? The flow of the landscape. 풍경의 흐름에 의해 도움을 받아. 여기서 풍경의 흐름이 뭔데? 그렇지. 여행이 되는 거지. 생각은 여행의 도움을 받네? 됐죠? 그럼 잘 보세요. 마음은 적절하게 생각하길 꺼린대요. when? 언제? 자, 보지 말고 대답해봐. 생각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행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럼 물어보자. 생각을 적절하게 하기 꺼려. 다시. 생각을 적절하게 하려면 누구의 도움 받아야 되죠? 여행에. 그럼 생각이 적절하게 되길 꺼려 할 때는 언제겠니? 그렇지. 여행이 없을 때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적절하게 생각하길 꺼린다. 요거는 생각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거든? 언제 생각을 안 할까?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행이 없을 때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왜?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행이 필요하니까 여행이 없을 때는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렇게 맞춰서 해볼까? 생각이 모든 것일 때. 그 마음이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일 때. 마음이 뭐만 해야 돼? 생각만 해야 되는 상황이야. 한마디로 여행이 있는 상황, 없는 상황. 없어. 여행 없는데 생각만 해! 라고 할 때는 적절하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렇지. 역시 생각에는 여행이 필요하구나. 그냥 그 얘기라니까. 다음 계속 가보죠. The task, 그 임무. 여기서 그 임무가 어떤 임무인지 알죠? 그래요. 생각만 해야 되는 그런 임무는, 여행 없이 생각만 해야 되는 임무는 can be as paralyzing. 사람을 마비시켜요. 뭐만큼이나 having to tell a joke. 농담을 해야만 한다거나 mimic an accent on demand. 요구에 맞게 어떤 액센트를 모방해야만 하는 것만큼이나. 그쵸? 누가 갑자기 와서 나한테 농담해봐! 시키면 사람 되게 마비되죠. 위축되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요. 생각만 해야 될 때는 생각이 제대로 안 된다고요. 계속 가볼까? Thinking improves. 생각은 개선됩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생각은 언제 개선되겠니? 그렇지, 여행이 있을 때. 가볼까요? 마음의 일부가 given other tasks. 다른 임무를 받을 때, 여기서 다른 임무가 뭐 얘기하는 거겠니? 그렇지, 여행이란 임무를 받아야 되죠. 즉 마음의 일부가 charged with, 채워져야 돼요. 이거 느낌 따고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거나 나무의 흐름을 following, 따라가는 거. 음악 들으면서 나무 쭉 따라가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여행 가는 거죠. 됐잖아. 이제 글 내용 이해가죠? 무슨 얘기하는데요? 여행이 생각에 도움이 된다고요. 여행 없이 생각하는 거 쉽지 않다고요. 봐봐. 되게 뻔한 진리잖아. 여행을 많이 하면 생각이 깊어질 수 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가요? 아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여행을 많이 다니면 사고가 깊어집니다. 하면 아무도 그 글은 안 읽어요. 나도 아는 얘기인데 이걸 글로 굳이 왜 읽어? 근데 첫 문장에서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이건 도대체 뭔 소리노? 하고 읽게 된다고요. 그래.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이제 내가 얘기를 해볼게. 이 지문에 등장한 선생님 산파가 뭔 뜻인가요? 산파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요새는 잘 모르는데 옛날 그를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들 있죠. 거기 보면 특히나 사극 같은 데들 보면 사극은 왜 사극시계 시대,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는 산부인과 있고 막 이렇지 않잖아. 보통 아기를 출산할 때 집으로 아기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오죠. 그래서 뭐예요? 자, 힘주세요! 힘주세요! 그렇게 아기를 받아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산파라고 합니다. 이제 내용이 이해가죠. 여행은 생각이란 아기를 낳는 걸 도와준다고요. 그 얘기야 그냥. 근데 시험장에서 그렇게까지 생각 못해도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글을 써놨다니까. 이게 포인트야. 선생님, 이 정도 수준으로 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나요? 네. 왜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2011학년도 수능에서 빈칸 문제로 출제되어 있는 파트였는데요. 어디가 빈칸으로 출제가 됐었냐면 이겁니다. 여기요.
BC는 빈칸이 아니라 blank completion, 빈칸 완성으로 출제됐다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생각만이 마음이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이다라는 말을 딱 읽고 난 다음에, 마음은 생각만 해야 되네? 여행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네라는 걸 알고 있어야, 그렇지. 여행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생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겠군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봐봐. 그 전체를 내용을 이해 못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이게 포인트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오케이? 와, 쌤 되게 어렵네요. 어렵죠. 제가 처음부터 이제 쉬운 지문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쌤, 제가 시험장에서 이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당연히 지금은 힘들 수 있죠. 근데 채워져 있는 글은 수업 따라오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 거기에 초점 두셔야 돼, 거기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와, 나 이 정도 수준의 빈칸 문제를 과연 풀 수 있을까? 그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 네가 1시간, 지금 30분 정도 수업 진행했거든. 그리고 내가 지문에 대한 설명을 채 10분도 안 했어. 그거 수업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빈칸 문제 완벽하게 풀 수 있겠노? 할 정도 되면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데리고 인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 번에 4만 명씩 모아놓고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특강하겠지. 10분만 수업해도 빈칸 문제 다 맞힐 수 있게 해드리면. 그런 건 없어요. 좀 쌓아가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은 글을 이해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하세요. 쌤은 이거 너무 옛날 기출 문제잖아요. 하실 분들 때문에 제가 최근 기출 문제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뭘 볼 거냐면 2026학년도 바로 작년이죠. 그러니까 그 말도 많고 달도 많았던 1등급 3.11%를 기록해서 와, 평가원 원장님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평가원에서 진짜 난이도 때문에 사상 초유의 사태로 막 평가원장이 사과를 박았던 그때 수능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할 텐데 그 수능 문제에서 오답률 압도적인 1위를 찍었던 문제입니다. 쫄지 마세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몰랐던 단어들만 외워두도록 하세요. In progress 진행 중인 prospective 장래의 예상되는 corporation 기업입니다. administration 행정부서 irregularly가 이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irregularly 하면 비정기적으로, life threatening, 생명을 위협하는, satisfied, 만족하는, productivity, 생산성, absent가 뭔지 알잖아. 참석하지 않는, 결석하는, absenteeism, 장기 결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turnover, 이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상대적으로 어휘 수준은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쉬워졌죠? 혹시나 몰랐던 단어 있으면 이제 외우시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에 초점 맞출 거냐면 첫 번째, 문장 하나하나가 이해 안 가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천천히 읽어서 곱씹어서 간다. 그리고 그 문장 내에서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뭔지 찾아낸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문장 이해 안 가도록 쫄지 마라. 어차피 글은 이해 가능하도록 써놓은 거고 문장 유기적으로 결합만 시켜놓으면 된다. 가볼게요. 문장 해석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요 지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학생들에게 뇌절을 줬던 문장들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가볍게 이해를 정확하게 안 하고 넘어가다 보니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조금 힘들었던 N수생들이라면 혹은 이제 그 고3이라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문제를 푸는데 좀 힘들었던 구간이 있어요. 오케이? 여기. 됐죠? 요 구간 형광펜 표시 좀 해놓으세요.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가보자. Giving clients, 고객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는 거. 무슨 기회를 주죠? React to your design. 너의 디자인에 대해서. 그럼 너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니? 디자인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네가 디자인한 것에 대해서 고객들이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자, 너는 디자인하는 거야. 근데 네가 디자인한 거에 대해서 네 고객들이 충분히 반응할 기회를 주는 거. While in progress. 그 디자인이 진행되는 동안. 됐죠? 다시.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글을 천천히만 읽고 있습니다. 네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디자인이 진행되는 동안, 디자인을 진행하는 동안 고객들이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는 거. 그게 핵심이래요. 직업상의 성공에 있어서. 고객들에게 충분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건물 사용자들을 포함시켜요. 고객뿐만 아니라. 자, 맥락상 한번 물어볼게. 건물 사용자들을 어디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일까요? 맥락상. 그렇지.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포함시키는 거죠.
아니 어려운 얘기 아니라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메가스터디 좋은 회사야? 강사진들이 훌륭해. 어디의 강사진? 메가스터디의 강사진들. 자, 네 고객들에게 네가 디자인하는 동안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건물 사용자들도 포함시켜. 어디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 디자인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위에 포함시키란 얘기죠. 즉, 이 건물 사용자들한테도 네 디자인에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는 거. 고객들뿐만 아니라 건물 사용자들한테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만 네 디자인에 반응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한테도 네 디자인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거야.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너는 디자인하는 사람인데 무엇을 디자인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건물 디자인하는 사람이죠. 건축가인가 보네요. 건축가한테 하는 얘기예요. 건축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객에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디자인할 때. 아, 건물 사용자들에게도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거잖아요. 이게 어렵나요? 또 가볼까? Say. 말해봅시다. 어떻게 말해봐요? 네 고객이 거대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면 건강과 관련한 걸 프로바이드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네 고객, 여기서 네 고객이 누구예요? 너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건축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그 건축 디자인을 의뢰한 고객이 누구라고요? Healthcare provider. 건강과 관련한 걸 제공하는 사람. 뭐 병원, 뭐 이런 데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While the hospital administration, 병원의 행정부서가, 여기서 그 병원의 행정부서 어딘지 알겠죠? 이 건강 프로바이더 행정부서가 너의 고객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지만, 그쵸? 병원 행정부서가 이렇게 건물 만들어주세요. 이런 고객으로 기능을 하겠지만 no doubt,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행정부서의 인사부의 관점은, 행정부서의 인사계에서 일하는 사람의 관점은 will differ significantly. 완전 다르죠. 많이 다르죠. 뭐랑? 의사, 인턴, 레지던트, 간호사, 혹은 다른 어떤 의료 직원들, 어떤 직원들? 그 건물을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직원들과는 다를 수 있죠. 잠깐만, 이 얘기 왜 했어? 문장 유기적인 연결이랄까? 붙여! 그렇지. 할 수 있겠어? 아니, 모르겠으면 지금 생각해. 포즈 버튼 누르고 생각하고 와. 알겠어? 이거잖아. 그래. 분명히 첫 두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건물을 디자인하는 동안 고객에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두 번째 문장. 근데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고객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누구에게도? 건물의 사용자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의사들, 인턴들, 레지던트들, 널스들, 그리고 다른 의료 스태프들, 건물을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스태프들 전부 다 누굴 얘기하는 거야? 건물의 사용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건물의 사용자들한테 또 뭐 하라고요? 그래, 네 건물 디자인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네가 병원 디자인할 때는 병원 행정부서에게만 반응을 듣지 말고 병원에 사용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의 의견도 들으라고. 게다가 The experience of patient and visitor. 이제 알겠죠? 환자랑 방문객들. 피디님, 여기서 얘기하는 환자랑 방문객들도 뭐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이겠죠. 그거예요. Who use the building irregularly. 됐잖아요.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사용할 사람들인데 often, 자주 뭐의 결과로? As a result of,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의 결과로 이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이 환자나 방문객들의 경험도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 환자나 방문객들의 경험도 어떻게 해요? 반응을 받아봐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어려운 얘기 아니? 되게 별것도 아닌 얘기잖아. 너 건축 디자인할 때요, 그 건축을 의뢰를 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의 반응도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디자인을 하세요. 이거잖아요. 계속 가볼까? understanding, 이해를 하는데요. 어떻게 각각의 종류의 사용자들이 현재 의료 환경을 경험하느냐. 그래서 각각의 종류의 사용자들 누군지 알겠죠? 뭐 의사, 뭐 환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의료 환경을 경험하느냐를 이해를 해. 거기다가 어떻게 각각이 너의 장래의 디자인에 반응하는지를 확인을 해. 이거 뭔지 알겠죠? 아까 얘기했던 네가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그게요, inevitably produces. 그래요, 더 나은 건물을 만들 수 있겠죠. 같은 말 반복이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에게 반응을 받으면 건물을 더 잘 만들 수 있겠죠. 계속 가봅시다. 사람들은, 자,
질문.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갑자기 메가스터디 강사들일까요? 그럴 리가. 그런 문장 간의 유기적인 결합이라니까? 이거 누구야? 그렇지.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이겠죠. 더 만족할 거예요. 새로운 건물이나 이 새로운 어떤 건물에 대한 추가 사항에 대해서 더 만족하게 될 겁니다. 즉 건물의 디자인에 대해서 만족할 거예요. if 뭐뭐 한다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건물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아지려면 다시 사람들이 건물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려면 어때야 될까요? 질문에 나와 있어. 보지 말고 대답해봐.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지 말고 지문에서 찾아봐.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디자인 과정에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성공적인 건물이 나오고 가치 있는 만족스러운 건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걸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만족해요? They have been, 그 사람들이 consulted, 상담을 받는다면 디자인 과정에서. 디자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상담을 받는다는 얘기는 디자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포함시켜준다는 얘기잖아. 납득됐지? 야, 작년 수능에서 여기를 빈칸으로 뚫어냈어. 이게 메가스터디를 기준으로 정답률 18%, EBS를 기준으로 정답률 12%밖에 안 나와야 될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야? 아니잖아. 이해할 만한 글이잖아. 이 수업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야. 수능 영어는 있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글을 이해하면 당연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문들은 이해하면요 그냥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마지막 문장까지 가볼까요? For large institution, 거대한 기관들에 대해서, 여기서 거대한 기관의 맥락상 뭔지 알겠지? 병원 같은 이 거대한 기관에 대해서는 This can translate into, 여기서 이것이 뭔지 알겠지? 건물 디자인 과정에서 그 건물을 이용할 사람들과 상의한다라는 것은 translate into increased productivity, 더 높아진 생산성을 의미할 수도 있죠. 언더잡, 직업에서. 그 건물 사용자들이랑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일할 때도 생산성이 높아지고 reduced absenteeism, 그래요. 결근도, 장기 결근도 줄어들게 될 거고요. less turnover, 이직도 적게 하게 될 거고요. lower cost, 실제로 비용도 더 낮아지게 될 거예요. 됐잖아, 끝. 되게 편한 지문이었습니다. 이제 수업 때 뭘 가르치는지 알겠나요? 자, 요쯤에서 제가 수능 영어와 관련한 얘기들을 좀 하면서 강좌의 구성, 앞으로의 예복습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능 영어를 치고 나면요, 매년 나오는 영상들이 있어요. 뭔지 알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 한국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되게 놀랍게도 원어민들도 그 수능 영어 문제를 틀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온갖 댓글들 파티가 열리죠. 이게 수능 영어 비실전적이다. 원어민들이 읽어도 등급이 안 나오고 틀리는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 좀 이래서 비전문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언론을 호도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구나라는 걸 매번 느끼거든. 국어 영역에서 누가 그런 시비를 거나요? 아무도 그런 시비를 안 걸어요. 너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 혹은 뭐 알고 있는 삼촌 뭐 이런 분들, 수능 친 지 오래되신 분들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국어 영역 독서 지문 주면요 문제 다 맞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국어 영역은 실전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나요?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영어에서는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랑 되게 큰 관련성이 있는데, 보통 한국에서 실전적인 영어라고 얘기하면 회화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어권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되게 특수한 직업을 가지지 않는 이상, 뭐 외국계 회사에서 외국인 바이어들과 함께 일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직업사회에서 영어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직업상의 영어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의사들, 메디컬 직업군은 의료 용어가 거의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사용이 되게 많아요. 이분들도 회화는 안 해요. 영어로 된 논문만 보죠. 대한민국이 영어권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겁니다. 수능 영어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전 영어 회화 능력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어 회화에 되게 능통한 원어민들도 글을 봤을 때 문제를 틀릴 수는 있어요. 똑같죠? 우리말에 굉장히 훌륭한 네이티브 스피커인 한국인들이 국어 영역 지문을 봐도 틀릴 수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글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의외로 풀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술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수능이라는 시험은. 이게 무슨 기술이에요?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뻔한 진리인데. 야, 이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야, 건축 디자인하는 양반들아. 너네 건축 디자인할 때 고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좋은 건물 나온다? 피님,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자꾸 정답률이 떨어져. 이건요, 강사들 잘못입니다. 자꾸 문제를 푸는 스킬 위주로 학생들을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수능 영어에는 뭔가 문제를 푸는 스킬이 있구나.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망가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물어볼게요. 국어 영역에서 그렇게 스킬 위주로 수업을 배우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좀 도구들을 배우는 것 뿐이지, 본질은 결국은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물론 문법성 엄매 같은 경우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스킬들도 배우지만 그건 문법적인 거고, 그거 왜? 글 자체를 어떻게 잘 읽는지를 배우잖아. 영어도 그래야 된다니까요. 왜? 수능 영어는요, 아카데믹한 글을 이해하는 걸 묻는 시험이거든요. 왜 이걸 이해하도록 물어보냐? 당연하게도요, 한국은 영어권 국가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가서 하게 될 전공 서적들은 거의 대부분 영어를 원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금 같은 시대에 논문의 제1언어인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전공 서적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능에서는요, 야, 네가 뭘 전공할지는 모르겠는데 대학 들어가서 전공 서적을 읽고 이해할 만한 수준은 되니?를 묻는 걸 수능 영어의 목표로 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상대평가 시절에는요, 2017학년도까지요, 수능 영어 투머치하게 갔던 거 맞습니다. 이걸 과연 시험장 내에서 애들이 이해하고 문제를 풀라라고 낸 게 맞나 싶은 정도의 지문들이 되게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원문에 대한 훼손 정도도 꽤나 심각해서 이건 원문을 원래 쓴 사람이 보더라도 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게 출제된 적이 되게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 2016학년도 수능 보면 빈칸 문제 오답률 1위 찍었던 게 원 저자가 봤을 때는 이거 문항으로 성립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한 것도 맞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되게 많았던 24번 제목 문제 같은 경우는 원 저자한테 보냈을 때 원 저자도 정답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원문의 내용 이해에 충실하게 읽으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게 이 강좌예요. 우리 글을 이해하는 법을 배웁시다. 제발 부탁이니까 막 여기저기서 비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호도돼가지고 수능 영어는 너무 막 복잡하게 원어민들이 봐도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기술을 배워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이 수업은요,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아카데믹한 라이팅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수능에 맞춰서 글 이해하면 다 풀린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강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력을 높여가는 방식을 배우게 될 겁니다. 수능 영어 지문을 통해서요. 국어랑 영어가 글을 쓰는 방식이 좀 확실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 그런 데다가도 초점을 많이 맞출 거고, 특히나 또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한 단락짜리 글이다 보니 국어와는 다르게 짧은 단락 속에서 모든 정보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 초점을 좀 맞추게 될 겁니다. 강좌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것 같은데요. 강좌 구성은 올해 2026학년도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좀 많이 바꿔버렸어요. 2026학년도 수능이 영어 되게 어려웠는데 이 영어의 두드러진 특징이 정말 글을 제대로 꼼꼼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를 좀 많이 묻고 있어가지고 그 꼼꼼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눴는데 2018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2018학년도에서 2023학년도까지 이 전부 다 절대평가 들어오고 난 다음입니다. 여기까지 6평, 9평 수능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탑 10 내에, 거의 탑 5 내에 있는 지문들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지문을 좀 넣어놨습니다. 여기 있는 지문들을 가지고 이해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 네가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제대로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려면 문제도 좀 풀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두 번째로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의 마찬가지로
6편과 9편과 수능에 출제됐던 소위 얘기하는 21번 문항 유형 있죠? 밑줄 친 부분의 의미 문제. 요게 있잖아. 사실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묻기 되게 좋은 문제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요거 문맥상 무슨 의미야? 라고 물어본 다음에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건물 건설을 의뢰한, 글 다 읽어봐야 건물 건설을 의뢰한 의료 행정부서뿐만 아니라 건물을 사용한 환자들까지도 건물 디자인 과정에서 반응을 좀 체크하도록 하는 거를 의미한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걸 묻는 게 이제 21번 문제라고.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서 24번까지의 문제 뭔지 알죠? 주제 제목 요지 문제예요. 요건 글을 이해 못하면 아예 풀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30번 어휘 문제예요. 이것도 보면 알겠지만 글의 문맥을 알아야 이 단어가 적절하게 쓰였다 아니면 엉뚱하게 쓰였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41, 2번에 해당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요거를 문제 푸는 것도 이 강좌에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됐죠? 근데 요게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밑글 같은 경우에 좀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가지고 전체를 24강으로 구성을 했는데 올해는 싹 줄여서 12강으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12강으로 구성을 해놓고요. 한 강은 지금 이제 OT에 거의 가까운 시간 50분 내외, 한 45분 내외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구성을 좀 해놓을 겁니다. 됐죠? 요렇게 해서 이만큼 많은 지문들을 다뤄서 적어도 수능 시험장 들어갔을 때 네가 글을 이해 못해서 풀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만들어 놓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강사야, 이 수업의 예습과 복습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예습은 제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있잖아. 글을 미리 읽어놓고 오면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 중간에 특정한 구간들 이해가 안 갔는데도 대충 뭉개가지고 전체적인 내용 정도만 이해가니까 내가 이 글을 다 이해했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자꾸 그렇게 돼버리면 수업 때 내가 핵심 포인트로 잡아서 설명하려고 한 부분들을 제대로 안 보게 돼요. 나도 저거 알고 있었는데 라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미리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예습이 필요하다면 매 지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단어들 정리되어 있는 거 있단 말이야. 단어 정도는 외워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 네가 단어가 너무 약하다면. 됐죠? 근데 그 외에 예습은 하지 마시고, 자, 복습이 되게 중요한 강좌가 될 텐데요. 복습 어떻게 하시냐면 수업 최소 24시간 이후. 되게 중요합니다. 24시간 이후예요. 왜 24시간 이후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스토리 위주로 가는 글들은 수업 직후에 복습을 해버리면 수업 내용 자체가 다 기억이 나버려요. 수업중에 조정식이 풀었던 썰까지 다 기억난다니까. 그래서 이게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 수업 자체를 그냥 복기하는 걸로 끝나버릴 공산이 되게 큽니다. 한 24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적어도 절반 정도의 기억은 날아가거든. 쌤, 근데 24시간 정도 지나도 머릿속에 남아있던데 그때부터는 네 능력인 거야. 그 최소 24시간 이후에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되는데 복습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글의 완전 이해. 여기서 글에 대한 완전 이해라고 함은 글 내용에서 문맥상 이 문장이 왜 들어갔지가 없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형광펜 표시하라고 했던 문장이죠. 요 구간이 제대로 이해되면 글에 대한 완전 이해가 거의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 초점 맞추고 복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저는 이 강좌에서 조정식의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들 다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강좌의 구성, 그리고 이 강좌에서 다루게 될 지문의 범위, 그리고 수능 영어의 본질에 대한 얘기까지 다 드렸습니다. 예습복습법도 물론 설명을 드렸고요. 됐죠? 자, 이 정도면 왜 글읽기 강좌를 가르치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 힘을 주는지 여러분들 조금 납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2018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인강 대비를 했던 첫 해부터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영어 1타 자리를 계속해서 잡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 저의 시그니처 강의가 항상 이거였고요. 글 읽는 법 강의였고요. 그리고 매년 가장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강좌도 그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묶어서 글 읽는 법부터 가르쳐 드리는 The Days You Are Day 시즌 1.5 강좌입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읽는 법을 가르치는 강좌에 호평이 많으냐? 수능 영어 요구하는 게 그거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요. 읽으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영어는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글들, 이해 가능한 글들을 출제를 합니다. 수능 영어에서요. 1등급 혹은 최소 2등급 정도 확보하고 싶으시잖아요. 12시간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에서 최소 2등급은 확보할 수 있는 요령이 아닌 무적의 직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직구 승부로 수능 영어에서 완벽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 믿어봐 그리는 법을 알려줄게 강좌를 통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업 때 만나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이었습니다.